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답안 작성 방법론 특강을 진행할 건데요. 저희가 답안 작성 방법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례를 통해서 우리가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에피소드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갑과 을이 있는데 자신의 이제 병이 있었죠. 그래서 병이 친자라고 상호간에 이제 주장과 항변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판결을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사안에서 우리가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이 어디 파트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 지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갑과 그 다음에 을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실무에서는 이제 청구 취지라고 해요. 이 청구 취지가 바로 우리의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문제예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갑의 아들이냐 아니면 을의 아들이냐가 핵심이죠.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논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논리의 수단은 예를 들면 그걸 도그마라고 했을 때 도그마 1은 이제 DNA 감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도그마 2는 예를 들어서 이 애를 둘로 갈라라. 그래서 그 부분을 반으로 나누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을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갑에게 차라리 이 아이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친모가 갖고 있는 그 모정 있죠. 자, 모정에 대한 부분.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 가지의 이제 질문, 방식. 이 아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친모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채택한 여기서의 방식은 두 번째 모정을 통한 판결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논리라는 부분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학설, 그 다음에 판례. 즉 당해 사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 구조는 어떤 것을 채택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게 학설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당해에 제기된 이 문제를 어떠한 논리 구조 하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섭이에요. 포섭이라는 건 결국엔 여기에서 주어진 사실관계죠. 이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 문제, 쟁점과 관련된 어떠한 논리 구조를 채택하고 그 논리 구조와 사실관계가 융합되었을 때 어떠한 해결에 이르게 될 수 있겠느냐. 자, 이러한 단계적 논리예요. 이걸 논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사안을 통해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을이 병을 둘로 나누라라고 했을 때 을은 반대하고 갑은 찬성했을 때 을이 침몰하고 생각했던 그 논리 구조, 즉 모정을 통해서 나는 결론을 도출하겠다라는 논리를 채택하고 그 논리 하에서 당해 사실관계에 대한 포섭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글로 설득하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의 답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경영학이나 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법학이기 때문에 그 논리와 관련된 부분이 여러분께는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죠. 법학적 논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학적 용어하고 좀 더 친숙해진다면 여러분들이 익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답안을 쓰는 방식도 솔로몬의 판결에서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첫 번째로 했던 부분은 뭐가 될까요? 당사자가 요구하는 내용이죠. 즉 청구 취지, 문제를 먼저 솔로몬은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집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2차 서술에서의 문제를 받았을 때 보통 사실관계를 먼저 보죠. 제시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제시문을 읽고 나서 문제를 읽고 다시 한번 제시문을 읽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우리가 수능에서
언어 영역 시험을 봤을 때를 여러분 복기해 보면 대부분 비문학 시험 같은 경우에 제시문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은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되는 정보가 이거였으니까 다시 픽스해서 다시 필터링해서 제시문을 봐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도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했던 오류를 범했던 기억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되는 쟁점, 그러면 행정쟁송과 관련된 69개의 쟁점이 있다 그랬을 때 당의 문제에서 요구되는 69개의 쟁점 중 어떠한 서랍을 열어야 되는지를 먼저 보고 그러한 쟁점이 픽스가 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읽어 나가서 어떻게 포섭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당의 쟁점과 관련된 쟁점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교재 내용에서 여러분 첫 번째 쟁점 1 사례를 보시면 자, 무명항고 소송, 예방적 금지 소송 이렇게 쟁점은 이미 여러분께 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문제를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단에 있는 이 쟁점을 문제를 통해서 이걸 물어보는구나, 이걸 페어링하는 연습을 하라고 제가 쟁점을 위에다가 설치를 한 거니까 우선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의리, 위 개발 행위 허가가 행해지기 전에 고려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수단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던져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언더라인을 쳐야 되냐면 개발 행위 허가가 행해지기 전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소송상에서 어떠한 것이 있기 전에, 즉 행정청의 어떠한 처분이 있기 전에 할 수 있는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느냐, 요거를 검토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소송법 4조에서 알고 있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는 그러한 소송이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4조에서는 없는 소송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즉 4조에서 이름이 있는 유명항고 소송 이외에 처분이 있기 전에 못하게 하는 소송이 허용될 수 있겠느냐라는 무명항고 소송의 쟁점. 즉 무명항고 소송 중에서도 어떠한 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못하게 하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 그러니까 예방적 금지 소송이죠. 예방적 금지 소송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시문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시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덩어리냐면 예방적 금지 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 그러니까 포섭에 있는 자료.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부분이 여러분께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팁이니까 그걸 먼저 강조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의 소재라는 건 뭐냐? 3페이지에 가시면 결국에는 당해 사안에서 자, 의리, 시장 A의 개발행위 허가가 행해지기 전에 행정소송상 수단으로 행소법에 주어지는 4조에서 인정되는 소송으로 허용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다른 소송으로 접근할 수 있겠느냐? 자, 이런 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4조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문제의 소재에서 써주는 거예요. 결국엔 문제의 소재라는 건 항상 법령에서 안정적으로 출발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상의 법령의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는 행정소송법의 어떠한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예방적 금지 소송이 쟁점이죠. 예방적 금지 소송. 자, 이게 쟁점이며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쟁점, 이게 이제 제시된 논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제시된 논점 속에서 숨겨진 쟁점, 자,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방적 금지 소송을 본안으로 했을 때의 가구제인 가처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문제 속에서 제시된 논점을 우선 제대로 충실히 써야 되고 그러한 제시된 논점에 이르기 위해서 연관되는 쟁점도 놓치지 않고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차별적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의 소재에서 예고된 순서대로 해서 본문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소재에서는 예방적 금지 소송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의 소재에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예방적 금지 소송, 자, 이거의 인정 여부, 자, 이거를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란 의의를 먼저 써줘야 되고요. 그것을 허용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해서 이제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적용, 요 덩어리를 써줘야 돼요. 자, 여러분 학자들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재판 청구권에 대한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 우리 행정소송법에 인정되는 소송제도 이외에 다른 것도 허용해서 국민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자라는 주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법원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법원의 입장은 우선 있는 것만 제대로 하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가 될까요? 바로 행정청이 했던 처분에 대해서 법원은 2차적인 판단을 하는 주체예요. 즉 복심의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엄격한 요건 하에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그러한 소송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대할 수는 있지만 있는 소송체계 내에서만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고소송의 행정소송법 4조에서 인정되고 있는 소송 이외의 다른 형태는 허용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4조에 있는 해석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만 인정하자라는 게 열거적 해석이라는 법률적 용어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고 디스플레이 되어 있지 않은 것 이외에도 창고에서 가져올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예시적이다라고 법률적으로 형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거적으로 접근할 거냐 예시적으로 접근할 거냐 이게 과연 핵심적인 학설과 판례의 덩어리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은 학설에서도요. 여러분 보시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행소법 4조에 대한 열거적 해석을 근거로 하여 부정하는 부정설, 그 다음에 국민 권익의 효율적 구제와 동조에 대한 예시적인 해석을 근거로 해서 인정하는 긍정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부정되지만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자라는 절충설 등이 제시된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설이라는 건 경우의 수마다 다 학설이 존재하니까 적극설, 부정설, 절충설이 가장 거시적인 학설의 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틀 안에서 모든 학설이 존재하겠구나라는 생각하에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논거 플러스 학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부정설, 긍정설, 절충설이라는 학설의 네이밍 자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1설, 2설, 3설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이제 판례를 쓰실 때 중요한 부분은 판례는 가급적이면 완벽한 문장으로 쓰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판례는 행정청이 일정한 적극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금지를 구하는 예방소송인 이른바 금지소송이나 자기 의무를 확인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해서 부정설과 결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설이 있고 판례가 있는데 판례는 과연 학설 중에서 어느 한 입장과 동일한 입장인지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이 판례를 정확하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및 사안의 적용인데요. 검토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설과 판례 중에 나는 어떤 것이 타당하다라는 여러분의 입장을 쓰는 것이죠. 대부분은 판례의 입장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드라이하게 검토 의견을 설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텐데요. 이 부분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4조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왜 이걸 열거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결국에는 행정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실현의 안정성이라는 부분, 결국에는 행정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의 가치, 자, 이것도 우리 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인 만큼 그러한 관점에서 행정소송법 4조의 열거적 해석의 입장을 택하고 있는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판례를 택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검토 및 사안의 적용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따라서 당해 사안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이 처분청인 관할시장 A의 행정처분인 개발행위 허가가 행해지기 전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으로서의 개발행위 허가 금지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결국에 이 표현은 아까 우리가 뽑았던 제시문 속에서의 사실관계를 이걸로
압축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에 있는 정보가 활용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포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섭이에요. 포섭이라는 건 내가 택한 논리, 그 다음에 여기에 제시문에 있는 사실관계, 이거를 이렇게 융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유기적 과정이구나. 이게 바로 포섭이라고 칭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숨겨진 쟁점을 써주는 부분이죠. 예고했던 대로 가처분을 과연 허용할 수 있겠느냐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본안 플러스 가구제는 항상 우리가 반드시 연계해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우리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보면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과 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법원 조직법이랑.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에 보면은 적극적인 가구제의 수단인 가처분을 규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300조도 준용할 수 있느냐, 요 문제가 바로 가처분에 관련된 문제예요. 예방적 금지 소송과 가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본안과 가구제라는 같은 논리 구조 속에서 연계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설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1번 학설을 보면, 자, 무명항고 소송의 불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또한 인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가구제라는 것은 본안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에 해당되는 예방적 금지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그에 대한 가구제인 가처분도 허용되지 않음이 상당하다라는 의견이죠. 그러면 이제 긍정설도 있겠죠. 우리 행소법 8조 2항에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용하면 국민의 권익 신장에 더 도움이 되잖아 라고 해서 긍정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절충설이라는 것도 있죠.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허용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뭐 이러한 절충설 등이 제시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쓰는 거죠. 판례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함으로써 부정설과 논리적인 논리적인 궤를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및 사안의 적용 똑같아요. 그러면 검토도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두면 되죠. 그래서 생각컨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요. 항상 검토 단계에서 자, 검토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학설을 깔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판례를 평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컨대 또는 살피건대 이 표현 이후에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서 법령을 근거로 해서 논리 구조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생각컨대에서에 담겨지는 검토 의견이 가장 중립적인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법령이라는 건 뭐 우리가 아는 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행심법에는 보면 임시처분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심법에는 임시처분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반해서 우리 행소법에는 이게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입법자의 의지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적극적 가구제를 인정하지만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가구제를 인정하지 않음이 우리 입법자의 의지라고 봄이 상당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검토 의견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의 의견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법 31조의 임시처분, 행정심판 단계에는 있지만 우리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음. 그 다음에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차원에서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 의견을 여러분들이 설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이러한 판례의 논리 구조에 따라서 현행 행소법상의 가처분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시설의 예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이 행정청인 관할시장 A의 개발행위 허가가 있기 이전에 민사 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서 개발행위 허가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또 포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반드시 써야 되느냐. 이미 내가 포섭 단계에서 결론에 이르렀는데 왜 결론을 써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답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판결문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에서의 주문이 바로 여러분의 답안에서의 결론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론은 반드시 써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노무사 시험에서의 행정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양이 많은 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공법 교수님들은 사법 교수님들하고는 약간 경향이 다른데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후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명분만 제공하면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 이외에도 점수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명분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한 기대는 실현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항상 목차, 그 다음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목차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담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수험 생활 기간 동안에 뭐 학설, 판례, 검토라는 기본적인 세트 구조, 그 다음에 결론이라는 필수적인 목차,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교수님들의 경향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방적 금지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예방적 금지 소송이 나온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는 우선 문제를 통해서 이게 예방적 금지 소송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지는 뭐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수단을 검토하셔. 이런 문제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예방적 금지 소송과 관련된 쟁점을 바로 링크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래서 당의 쟁점, 즉 69개에 관련된 쟁점 중에서 어느 서랍을 꺼내야 되는지가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을 통해서 픽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쟁점에 이르기 위한 관련된 쟁점도 여러분들이 또 찾아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쟁점에 대한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연습을 해놔야 되고, 이게 픽스가 된 상태에서 제시문을 분석해 가야 돼요. 제시문은 이게 예방적 금지 소송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실관계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좁혀놓은 상태에서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분석이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답안으로 넘어가면 문제의 소재에서는 결국엔 항상 법령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행정소송법 4조에 대한 해석을 열거적, 예시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가 나뉘는데 이하 이를 검토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쟁점으로서의 가처분에 대한 허용 여부도 같이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문제의 소재에서는 여러분의 글 있죠? 자, 이 글이 논리적으로 어떠한 순서로 진행될지에 대한 영화의 예고편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에 있어서는, 판결문에 있어서는 판결 요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거, 예방적 금지 소송의 허용 여부. 자, 이거를 큰 목차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학판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학자 스스로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그 스탠딩 포인트 자체가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설은 적극설, 부정설, 절충설이라는 큰 거시적인 툴 안에서 항상 있다라는 여러분의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담아내면 되고, 이름을 크게 외울 필요도 없고 넘버링을 통해서 뭐 1설, 2설, 3설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학설이 있게 되는 논거는 하나씩은 페어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논거 자체는 이미 문제의 소재에서 던져졌죠. 즉 행정소송법 4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열거적으로 가져가서 부정하는 견해, 예시적으로 가져가서 인정하는 견해,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인정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견해,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논거랑 페어링해서 학설을 설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쓸 때는 중요한 게 판례의 모든 문장 자체를 그대로 따오는 게 항상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쓰지 말고요. 여기서도 보는 바와 같이
판례는 행정청이 일정한 적극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금지를 구하는 예방소송인 금지소송이나 자기의무 확인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부정설과 그 논리적 입장을 같이 한다 또는 논리적 결을 같이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및 사안의 적용에서는 결국에는 판례의 입장을 택하면서 왜 그런 입장을 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항상 법령을 기반으로 해서 드라이하게 가야 된다고 했던 거.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겨진 쟁점으로서의 가처분.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쓰시면 예방적 금지 소송과 관련된 답안 작성 방법의 어떠한 논리적 구조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의무이행 소송과 관련된 답안 작성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쟁점 4로 넘어가면은요. 여기서 이제 의무이행 소송과 관련된 쟁점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연습 그대로 해서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되죠. 자, 문제를 보면 갑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관할행정청에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와 관련된 내용은 자, 법령에 대한 취소 소송이 허용되겠느냐? 자, 요게 이제 문제에서 첫 번째 주어진 쟁점이 되고, 두 번째는 어업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여 주는 처분.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해달라 라는 소송 허용 여부. 이게 이제 쟁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 대한 취소 소송 허용 여부, 이게 이제 대상 적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달라라는 취지의 소송 허용 여부, 이게 바로 의무이행 소송이 허용되겠느냐.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쟁점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으로 들어가 보면 뭐 관할행정청은 갑의 어업면적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뭐 동어업면허의 연장을 허가해서 새로이 어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면적을 종전의 어업면허보다 축소하였다. 뭐 아주 압축적으로 제시문은 이제 사실관계는 주어졌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법령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 여부, 두 번째 이제 의무이행소송 허용 여부, 요 두 가지를 이제 검토하는 거죠. 자, 법령에 대한 법령에 대한 이제 취소 소송은, 여러분 법령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일반적이고 추상적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추상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 자, 이거를 추상적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것과 반대되는 것, 즉 일시와 장소가 특정된 것, 요 상태를 구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 이제 항고소송, 특히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은 시간과 장소가 특정된 구체적 집행행위 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대상 적격, 즉 처분에 대한 개념적 징표 중에서 구체적 집행행위라는 요건을 흠결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취소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제 헌법을 보면은요. 자, 헌법 조문을 여러분들이 답안에서 잘 쓰는 부분이 굉장히 채점자한테는 좋은 소구력을 줘요. 우리 헌법은 107조에서 기본적으로 1, 2항에서 자, 법령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것을 요구하고요. 재판의 전제성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만 규범 통제를 해요. 즉
어떠한 구체적인 처분이 있고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처분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해서 위헌이냐 위법이냐를 주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결국엔 당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결국엔 그렇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을 위반해서 내려지는 처분까지 간 다음에 법령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죠. 그러니까 법령에 대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안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비를 걸고자 할 때는 진입장벽을 두는 거예요. 그걸 바로 구체적 규범 통제의 형식이다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 헌법 107조에서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논리 구조를 설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죠. 이게 무명 항고 소송에서의 의무 이행 소송 자 이런 것들이 허용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은 결국에는 또 행정소송법 4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행소법 4조에 대한 해석에 비추었을 때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예시적이냐 열거적이냐 요 연습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행정심판법이랑 비교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행정심판법 5조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행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입법자의 의지다. 여러분들 이렇게 논리 구조를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14페이지로 가셔서 문제의 소재에서 자, 우리 행소법 2조 1항 1호에서의 처분의 개념적 징표로서 행정청의 행위, 구체적 집행행위, 공권령적 행위,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변동을 직접 초래하는 법적 행위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사안에서 이제 법령에 대한 취소성의 제기는 일반적, 추상적 행정 작용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쓰는 부분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일반적, 추상적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구체적 집행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에는 포섭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사건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사법 본질상의 한계. 자, 이 부분이 아까 법원 조직법도 준용한다고 돼 있죠. 근데 법원 조직법의 8조 2항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법원 조직법 2조 1항이네요. 거기에 보면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법원 조직법상의 사법 본질상의 한계와도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문제점을 문제의 소재에서 미리 충분히 예고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보면 어업 면적을 종전으로 돌려달라라는 취지의 의무이행 소송이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에 비추었을 때 허용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쟁점을 미리 깔아놓고 선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예고한 대로 법령에 대한 취소 소송의 가부부터 쓰면 법령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서 판례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분에 대한 개념적 징표에서의 구체적 집행행위라는 요건을 흠결하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판례는 항상 두텁게 써주는 걸 제가 강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분적 고시라는 게 있죠. 그래서 법령 자체가 어떠한 처분청의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구체적인 시간 장소가 특정된 처분적 규율성을 지닌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처분적 법규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입장까지 두텁게 써줘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검토 및 사안에 적용해서 우리가 헌법 조문 잘 써야 된다 그랬죠. 헌법에서 107조 1, 2항에서 기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 사실로 해서 구체적 규범 통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법령을 위반해서 이루어지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지 않고 날 것 그대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항고 소송을 허용되지 않나 이런 입장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예고한 대로 사법 본질상의 한계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론으로 담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행소법 8조 2항에 의해서 준용되는 법원조직법 2조 1항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이행 소송의 가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의부터 써줘야 돼요.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무엇이냐? 의의를 써줘야 되죠. 왜냐하면 판결문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법조인을 설득하는 글이 아니라 일반적 평균적 시민을 상대로 하는 설득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의부터 써줘야 돼요. 그래서 현행 행소법 4조상에서 의무이행 소송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는데 인정 여부, 아까 얘기했던 학설, 그 다음에 판례를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무이행 소송이 더 출제될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예방적 금지 소송은 이미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판례는 여러분들이 두텁게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두텁게 쓰는 게 중요하냐면 판례를 두텁게 써야 여러분들이 포섭도 두텁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포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아까 사실행위에다가 그 다음에 채택된 학설과 판례 중에 판례로 갔을 때 그것을 연계해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포섭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판례가 두터워야 포섭이 두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수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판례, 그 다음에 핵심적인 판례의 요건 사실도 여러분들이 매우 두텁게 써줘야 포섭이 두텁게 되어서 여러분의 고득점이 담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판례를 두 가지 다 써줘야 되겠죠. 첫 번째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가능할 뿐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무이행 소송이나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판례고요. 두 번째, 자, 우리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행소법상 의무이행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 두 가지 판례가 있단 말이죠. 요 두 가지를 다 써주는 거예요. 결국엔 검토에서는 법령으로 여러분들이 드라이하게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법령을 기반으로 했을 때 행소법 4조와 행심법 5조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행소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이 가능하지 처분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행을 청구하는 그러한 의무이행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이 상당하다라고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도 알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다 담아주면 적극성을 주장하는 학자분들이 보았을 때에는 여러분의 답안이 한층 더 소구력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쟁점으로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의 관계와 관련된 쟁점 5번.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우리가 답안을 어떻게 가져가겠느냐. 자,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효하고 취소라는 부분을 구별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은 중대명백설이죠. 중대하고 명백해야지만 무효고 둘 중에 하나가 됐을 때에는 취소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결국은 무효냐 취소냐라는 판단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결국엔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판사가 보았을 때 행정청이 했던 어떠한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냐 취소냐, 이것은 본안에 들어갔을 때 판사의 가치 판단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판사의 입장에서는 당의 처분이 무효까지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취소로 볼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청으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고 항상 어떠한 뭐 돈만 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뭐 의무만 이행하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던 판사의 입장에서는 무효로 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판사의 마음속에 있는 거고 본안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역인데 우리 국민은 또 이거를 미리 무효 확인 소송과 그 다음에 취소 소송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국민이 이거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비록 그것이 취소 사유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게끔, 즉 이 부분에 대해서 무효 판단할 수 있게끔 취소 사유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취소 판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줌으로써 판사의 마음을 니네가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허용해 줄게라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고 입장에선 내가 사고 싶은 건 이건데 왜 네가 네 맘대로 바꿔? 이런 거에 문제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민소법에 있는 처분권주의 문제예요. 내가 소송의 대상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건데 왜 네가 이걸 사라고 강요해? 그런데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만약에 네가 취소라도 구할 것이라는 거, 취소라도 구할 것이라는 의지가 있다면 해주는 거니까 굳이 처분권주의 위반은 아니야.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소변경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우리 법원의 입장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인 거죠. 즉, 무효와 취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판사의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니네들이 선택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허용해주는 상호 포용의 관계에 있어. 즉, 무효는 취소를 포함해줘. 그렇게 내가 해줄게. 그래야 너희들이 편하잖아.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효와 취소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쟁점 5번 문제집에서는 여러분 16페이지인데요. 자, 동사안에서 수소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판결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시문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네요. 자, 보면 네 번째 줄을 보면 공사 중지 명령 처분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명백한 위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취소 사유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법원은 포용관계 속에서 만약에 이게 취소 사유인 경우에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취소 판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악용하려는 또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라는 영화 대사가 있는 것처럼 호의를 제공해 준 거죠. 원래는 취소 사유면 취소 소송 제기해야 되는데 니네가 헷갈리니까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다 하더라도 취소 판결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러면서 취소 사유인데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이 도가 됐어요. 근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기해도 취소 판결 받으면 제소 기간을 내가 뛰어넘을 수가 있겠네. 이런 어떠한 제소기간을 잠탈하려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양아치는 차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소기간이 도가 됐네. 제소기간이 도가 되고 나서 제소기간은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취소 판결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굳이 취소 소송에서 엄격한 제소기간을 20조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쳐야 되는데 내칠 때에는 이미 어디까지 와서 내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강조했던 것처럼 이것은 본안까지 와서 무효냐 취소냐를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소송 요건 단계에서 본 게 아니죠. 소송 요건 단계는 뛰어넘어서 본안 단계에서 무효 사유냐 취소 사유냐를 판단하고 여기서 이제 걔를 리젝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리젝트.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리젝트 하는 거는 각하죠. 근데 여기서 리젝트 하는 거는 우리는 기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소기간이 도가 된 상태에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취소 사유에 대한 경우에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학설과 귀일되어 있는데 다 기각 판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노무사 시험의 특징은요. 이 제시문이 굉장히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소기간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소기간이 준수된 경우와 준수되지 않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배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의 소재에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사유로 파악한 경우에 소변경 절차 없이 그렇죠? 그래서 행소법 12조로 돼 있는데 이게 오타예요. 그래서 21조로 변경해 주시고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무효와 취소에 대한 상호 포용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학설은 중대 명백설, 그 다음에 뭐 중대설, 그 다음에 뭐 각각의 명백성 보충 요건설 뭐 이런 학설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총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열거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권익 보호와 그 다음에 행정청을 통한 공익 실현의 두 가지 가치를 조율하기 위해서 중대 명백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검토 및 사안에 적용해서 행정의 법률적 합성, 행정기본법 조문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써주는 게 중요한데요. 행정기본법 8조, 행정의 법률적 합성, 법치 행정의 원칙이죠. 자, 그런 원칙에 비추었을 때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취소 사유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을 때 상호 포용성이라는 거. 자, 그에 따른 판례의 논리 구조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 무효 사유에 대해서 취소성을 제기한 경우, 그 다음에 취소 사유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는데 당해 사안이 바로 취소 사유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죠. 그래서 이때의 학설은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소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견해와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견해, 자,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고, 판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희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너희가 싫으면 안 해줄게. 그러니까 처분권주의 위반은 아니잖아 라는 입장으로서 취소 판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 자, 검토 단계에서는 이게 처분권주의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203조예요. 자, 이거에 비추었을 때 원래는 소변경을 하는 게 타당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죽어도 무효 확인 판결만 받아야지 취소 판결을 받을 의사는 없다. 자,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취소 판결도 나는 받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해주는 거니까 그것을 처분권주의 위반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재판 청구권에 대한 실효적 보장을 도모하는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무효 확인 소송이 예를 들어서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됐다. 예를 들어서 무효등 확인 소송 제기 자체가 취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했다면 이것은 제소기간을 잠탈한 게 아니지만 무효등 확인 소송 제기 자체가 취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된 상태에서 제기됐다면 이것은 취소송의 제소기간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그건 내치기 때문에 내쳐야 되기 때문에 본안 판단 단계에서 그때는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차별적 포인트가 되는 거고, 사안의 적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소기간이 준수되어 있는지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결론을 도출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에서는 사안에서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가 된 경우라면 취소 판결할 수가 있고요. 제소기간이 도과돼서 무효등 확인 소송이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되지 않은 도과된 상태에서 됐다면 그때는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정확하게 써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의 어떤 관계, 무효와 취소라는 것은 판사의 머릿속에 있는 거고 마음속에 있는 건데 국민들이 이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두 소송 간의 선택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각의 다른 사유에 대한 각각의 다른 소송도 다 허용해 주겠구나라는 거죠. 다만 제소기간 등 어떠한 취소 소송의 엄격한 소송 요건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애들은 내쳐야 되는데 내치는 것이 본안 단계에서 내쳐지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이 쟁점을 여러분이 당해 사안에서 제시문을 통해서 포섭을 통해서 결론을 정확하게 도출해 주는 것. 자, 그렇게 연습을 하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쟁점 7번을 보시면은요, 무효등 확인 소송과 이제 취소 소송이 병합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병합과 관련해서는요, 병합의 형태가 중요하죠. 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중대 명백설이라는 거. 자, 이것은 무효 사유죠. 중대하고 명백했을 때, 둘 다 될 때에는 무효고, 또는 자, 하나만 됐을 때에는 취소 사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 관계예요. 이런 것들은 주의적, 예비적으로만 병합될 수 있어요. 자, 병합의 형태에서 주의적, 예비적 병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치킨하고 피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난 튀긴 걸 잘 못 먹어. 그러니까 피자를 사와. 근데 만약에 피자집이 문 닫으면 배고프니까 치킨이라도 먹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피자집이 닫아야 된다는 요건 하에서만 치킨이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동시에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주의적 예비적 병합인 거죠. 그러니까 취소와 무효 똑같은 애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병합은 주의적 예비적으로만 병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의 관계, 자, 그 부분에 대한 여기 문제를 한번 보시면 갑이 2022년 1월 31일에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에 2022년 4월 30일에 취소 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했단 말이죠. 그럼 위 신청이 허용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관련 청구 병합이 허용될 수 있겠느냐의 부분이죠.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건 병합의 형태와 관련된 주의적 예비적 병합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청구 병합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니까 결국엔 관련 청구 병합의 요건 사실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럼 행정소송법 10조에 있는 관련 청구 병합과 관련된 요건 사실을 써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요건 중에서 네 번째 요건을 보시면 각 청구가 적법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등 확인 소송도 적법해야 되고 취소소송도 적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무효 확인 소송은 기본적으로 소송 요건이 문제될 사정은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날짜가 적혀져 있다라는 건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이 지금 도가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이 도가되면 결국에는 각 청구가 적법할 것이라는 요건이 흠결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쟁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의 상호 관계성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무효 확인 소송, 취소 사유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무효등 확인 소송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가 됐다면 결국엔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 법원의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엔 무효와 취소는 판사의 마음속에 있고 국민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리성 제공을 위해서 상호 포용 관계의 논리를 견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효등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의 관계라는 쟁점 자체가 이제 숨겨진 쟁점으로 여러분들이 설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 사안에서 보면 무효등 확인 소송 제기 자체가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관련 청구 병합이 적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관련 청구 병합이 허용되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관련 청구 병합이 취소 소송으로서의 제소 기간이 준수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적법하다. 그래서 인용 결정의 대상이다라고 정확하게 논리를 마무리 져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의 관계와 관련된 쟁점이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당사자 소송과 항고 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